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심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12일 만에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재보복을 논의 중인 이스라엘과 더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이란. 중동 지역은 확전의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떨어지는 불빛들. 곳곳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무장 드론과 미사일 200여 발을 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지 12일 만에 보복성 대규모 공습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군사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했다며 이란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 영토에 하나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 미사일 중 몇 발이 영토까지 도달했는데 7살가량 된 소녀가 머리를 다치고 군사기지 한 곳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만 노린 공격이었다며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소식을 접한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기도 했습니다. تنبیه کامل اسرائیل باید انجام بشه چون واقعا ظلمی که در حق مردم غزه کرد نباید بی جواب بمونه.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격 직후 우리를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 해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만약 재보복을 한다면 그 대응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יודעים שהיא יכולה להתחיל ומשהו אחד מסלים זה מאוד יכול להידרדר וזה מאוד מפחיד אותי. 유엔 안보리는 내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면서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방어에 군사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자산을 동원해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격추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의 반격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왕종명 특파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에 대해 조만간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이 보복을 감행했어요. 워싱턴도 긴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주말을 보내는 해변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급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납포했다고 공개한 직후였는데 이란의 공격 개시 움직임을 감지한 겁니다. 곧바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한 뒤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그친 게 아니라 곧바로 군사력도 투입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과 무인기 수십 기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CNN은 지중해 동쪽에 전개된 미국 군함이 이란의 단방향 공격 무인기 70기 이상과 탄도미사일 3기 이상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응징을 예고한 직후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 2척을 이스라엘 인근에 미리 배치해 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 그러니까 재보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한 말을 미국 언론이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일단 이란의 공격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떠한 반격 작전도 지원하지 않겠다 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보복이 별 피해를 주지 못하고 실패했으니 이 정도에서 만족하라는 거죠. 보복의 반격 또 재반격이 이어지면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막자는 건데 백악관은 확전 반대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don't want this conflict to spread.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 communicated to Iran that the U.S. had no involvement in the strike. 오늘 미군의 참여를 두고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왔다는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도 미국의 바람을 저버리고 반격에 나선다면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 나아가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처리가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잇따라 중진회의와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고 지도부 공백에 따른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최상병 특검법.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표결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 국회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도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파가 얼마나 클지 잘 알 것이라며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수도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찬성 기류가 읽힙니다. 여권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내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회의에 이어 모레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고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차기 당권 주자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 수도권 중진 당선자들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당의 전면 쇄신을 위해 김재섭, 김용태 등 30대 당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다음 국회 원내 제3당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등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이 미루어졌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뒤 단행하는 인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여론 등을 놓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그 첫 단계로 이르면 오늘 이간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인선이 미뤄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쇄신도 좋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검증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발표 후 검증 문제가 불거질 경우 민심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인준을 거쳐야 야당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권영세, 주호영 등 5 현직 의원들이 총리 후보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을 보면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보인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며 정치적 편의만 고려해 인선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 더 야당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인적 쇄신을 할 때는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석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 발표와 형식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국무회의 생중계 등 다양한 형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시기와 내용, 형식 모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오늘 더우셨죠? 때이른 여름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30도에 육박했고 강원도 일부 지역은 32도를 넘어서면서 4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철 몰고 찾아온 이번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줄기를 시원하게 내뿜는 광화문 광장 분수 사이로 아이들이 뛰놉니다. 광장 한쪽엔 물에 젖은 옷을 널어 말리는 등 한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친구하고 동생하고 나왔어요. 물놀이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요. 치킨하고 감자튀김.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오가는 행인들. 내리쬐는 햇볕을 받기 위해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30분 정도 이곳 광화문 광장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덥습니다. 청계천도 아스팔트 열기를 피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완전히 여름이더라고요. 6월, 7월 되는 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걱정될 정도로. 초여름 깜짝 더위가 찾아왔지만 질주 본능을 막진 못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탁 트인 섬진강변을 따라 마라토너들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갑니다. 13년 전 영호남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시작됐던 섬진강 마라톤 대회에는 올해 역대 최고인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달리기 좋아해서 왔어요. 화이팅!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4도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4월을 기록했고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영월과 정선이 32.2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동두천 30.4도, 대전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제주 지역에 비가 시작돼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 탓에 오늘도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백제 의자왕 때 세워진 1300년 된 사찰 망해사의 극락전이 불에 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찰 중앙에 있는 기와지붕 건물 위로 샛노란 불길이 치솟고 뿌연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목조 건물은 1시간여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자려고 이제 막 누웠을 때 있죠.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안에서 이미 열기 차가지고 개화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망해사는 1300여 년 전 백제 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서해 낙조와 함께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예고된 곳이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1980년대 다시 지어진 100제곱미터의 극락전으로 소방당국은 법당 내 전선 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넓은 갈대밭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는 갈대밭 옆에는 캠핑 차량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빠르게 출동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한 개 크기인 갈대밭 6,6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한 7명, 8명 정도가 있어서 다급히 차를 빼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사방으로 번지고 있어서 원형으로 크게 타고 있었고. 소방당국은 캠핑객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2대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곳곳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산불을 시작으로 전남 곡성, 경기 포천 등 전국에 8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불씨 취급이 조금만 소홀히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쉽게 발화가 되는 거죠.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산림당국은 지난 1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해 유지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대응책 논의에 앞서 일단 최근 연이어 드러난 내부 갈등을 풀고 단합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해온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중대본 브리핑마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임 차기 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비대위 측이 바로 다음 날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서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14만 의사들 모두가 이제 하나다라는 컨센서스를 오늘 도출을 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가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봉합에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착취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였다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인용해 일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의협은 박 위원장이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일 뿐 교수를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도 박단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협 핵심 관계자는 내부에서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 때문에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 정부가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경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취소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마저 오늘 오후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일단 급한 대로 한국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습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데요.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3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빌려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탓으로 보입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 원,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 원으로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SOC 사업이나 연구 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 용역 같은 거 보통은 6월 달이나 가야 집행률 높이려고 막 성금 70% 주겠다 하고 막 그러는데 좀 서둘러 쓴 거죠. 구멍난 세수에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은 32조 5천억 원.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자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갚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정부가 돈이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는 셈이 되고.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 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1월에서 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조명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MBC 뉴스데스크의 연속 기획. 오늘은 참사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되지 못한 민간 잠수사들의 현실을 조명해 봅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법안도 참사 10년이 되는 16일 그 기한이 끝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 민간 잠수사회 잠수사 김상호입니다. 참사 당시 시신 수습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20여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미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밤에 잠드는 게 어렵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 물속에서 우리가 그 희생자를 찾았던 그 순간들을 많이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잊을 수도 없고. 수년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지병과 생활고를 겪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렸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으면. 하지만 이들 민간 잠수사는 참사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투입됐고 그 전부터 잠수사 치료 지원 법안이 이미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수사들이 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매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의사에게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병원을 다니면 그 의사가 내가 세월호 때 갔던 잠수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걸하듯이 막 써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저희가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하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한 잠수사도 있습니다. 구조를 제대로 했으면 많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좀 다니다가 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나마 세월호 피해자로 포함된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내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지난해 이들의 지원 기한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10년이라고 이건 굉장히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못 박은 숫자인 거죠. 재난 후에 놓인 상황들이나 회복의 정도나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 기준을 하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지원했다. 국가가 영구 지원할 만큼 국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여전해 지원이 지속될지 여부는 22대 새 국회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공급망과 관련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는 국민과 기업, 재외 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지나는 한국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안보회의는 지난 10일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총선을 뒤흔든 대파를 통해 고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 등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를 진단합니다. 또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87조 원의 적자를 본 나라 살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가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제 역할을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펼쳐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심판들의 대화가 중계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방송됐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오작동으로 덮으려는 듯한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손장훈 기자입니다. 3회 말 삼성의 공격, 투아웃의 주자 1루. 타석에는 이재현이 있었고 2구째 1루 주자 김지찬이 도루를 시도합니다. 문제는 이공의 볼 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계방송 그래픽상으로는 스트라이크였지만 주심은 볼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아무 일 없이 경기가 재개됐는데
잠시 후 NC 강인권 감독이 뛰쳐나왔습니다. KBO가 구단에 제공한 태블릿 PC에는 볼 판정이 조금 늦게 표시되는데 아까 문제의 볼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겁니다. 심판들은 경기를 멈추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분명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은 볼이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면 말 들으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구한 볼이 심판에게 음성에 전달될 때는 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어필쇼가 지난 걸로 해서 카운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대0으로 앞서던 NC는 이후 그 이닝에만 석점을 내줬고 결국 12대5로 패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는 심판들의 조작 판정 의혹과 관련해 KBO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시스템 담당자에게 볼이 아닌 스트라이크 음성을 들었다고 확인했다며 해당 심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조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는 파죽의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와의 3연전을 휩쓸며 리그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홈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9경기로 늘린 한화. 하지만 오늘도 시작부터 끌려갔습니다. 기아의 김도영에게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흔들린 한화 선발 산체스는 연속 볼넷에 실책으로 추가점까지 내줬습니다. 기아 선발 내일은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결정구 스위퍼를 앞세워 2회부터 5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한화가 4회와 6회 한 점씩을 뽑아내며 힘겹게 동점을 만들었지만 기아의 타선과 불펜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곧바로 7회 이우성과 소크라테스가 1타점씩을 추가하며 4대2로 달아났고 9회엔 김호령이 2년 만에 홈런을 기록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LG에 이어 한화의 3연전까지 휩쓴 기아는 6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팀이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가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SSG 최정은 대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7회엔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9회엔 가운데 중월 연타석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올 시즌 홈런 8개로 이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KBO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인 이승엽 감독의 467호 홈런에도 단 1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정의 활약을 앞세운 SSG는 KT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리그1 수원FC가 대전을 꺾고 6경기 만에 1승을 추가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이재원 선수 무려 4시즌 만에 골맛을 봤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역대 가장 더운 4월을 보내셨습니다. 고기압이 남풍을 불어넣으며 고온을 더욱 부추긴 건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4도, 강원도 정선이 32.2도로 4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대전도 29.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많은 지방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이 같은 이례적인 4월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우려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최고 20mm씩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방도 10에서 많게는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방부터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점차 바람이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륙 지방에서도 내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도 등 오늘보다는 높게 시작할 텐데요. 한낮의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비구름은 물러가겠지만 대신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오늘로 주말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칩니다. 지난 2년여간 앵커멘트를 쓰면서 그 한 줄이 지니는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며 어떻게 여러분께 전할지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고민이 담긴 기사와 리포트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김수지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2024년 4월 14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